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NDC 21 세션 발표에 참여하게 된 반지하 게임즈 공동대표 이유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만든 게임을 직접 소개해드리고 그 개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뜻깊고 뿌듯합니다. 오늘 저의 세션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제 게임 서울 2030을 소개해드리고 출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후 이 독특한 게임에 어떤 기획 의도가 담겼는지 설명드리고 출시 이후 1년 반 동안의 라이브 서비스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진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면서 저와 저희 반지하 게임즈 그리고 서울 2033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인디게임 개발 경력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창 인터넷에서 플래시 게임 제작 붐이 일었었는데 그때 혼자 독학을 하며 취미로 게임을 만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게임을 플레이하고 남기는 댓글을 읽는 게 제 낙이었는데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쭉 게임을 만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게임이 제 직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앱 개발과 UI 디자인을 전공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모바일 게임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 만드는 애로 유명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 게임즈가 결성되었는데요. 반지하 게임즈란 이름은 당시에 제가 살던 반지하 자취방에서 게임을 만들며 행복해하던 기억을 오래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전전하며 콘센트 있는 자리를 찾아 게임 개발을 하던 반지하 게임즈는 벌써 어느새 번듯한 회사가 되어 지금도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10명의 친구들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창작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반지하 게임즈의 공동대표 겸 기획팀장을 맡고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인재원에서 게임기획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디게임 개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 2033은 저희 반지하 게임즈에서 2018년 10월에 출시하여 1년 반 동안 라이브 서비스 진행 중인 모바일 인디게임입니다. 가족을 죽인 원수를 찾기 위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울을 탐험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게임 중에 다양한 아이템과 능력을 수집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모든 선택은 다시 플레이어에게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독특한 점은 이 게임은 거의 대부분이 오직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마치 TRPG나 고전 머드게임, 게임북을 플레이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독특하고 과감한 시도 덕분인지 서울 2033은 현재 국내에서만 누적 100일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2019 구글 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과 2019 구글 플레이 올해의 인디게임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보고 계신 스크린샷은 제가 초등학생 때 만든 플래시 게임입니다.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팬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학교에 살아서 제대로 된 게임을 즐기지 못하던 친구들을 위한 2인용 게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 재밌고 중독성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이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게임을 만들고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게임의 재미와 본질에 대해 고민한 시간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2030을 출시하기 전까지 저와 반지하 게임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무의미한 스펙 쌓기와 확정 관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친구이자 현재 반지하 게임즈 공동대표인 백승민 개발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가 만들던 게임 그대로 다 모바일로 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신이 나서 사진에 나온 정윤지 공동대표와 함께 반지하 게임즈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셋 다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간단한 버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창작을 통해 무료했던 일상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임을 출시했을 때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2016년 출시한 허언증 소개팅은 3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첫 도전치고 커다란 성과를 내주었고 뒤이어 출시한 중고로운 평화나라는 7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인터넷 스트리밍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나 단발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 개발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게임을 오랫동안 라이브 서비스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차기작으로 바퀴벌레를 증식시키는 클리커 게임이나 고교 농구부를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2033은 제가 낸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막간을 위한 토이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발 과정 자체에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기획 의도와 출시 이후 성장 과정이 현재의 라이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텍스트만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란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었는지부터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백남준 아트센터에 견학을 갔다가 필름을 위한 선이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사기에 빈 필름을 넣어서 벽에 의미 없는 영상을 재생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게임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장난 게임처럼 보이는 이 작품들은 플레이어가 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조작할 때마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 화면이 변하고 수치가 변하지만 지직거리는 노이즈 외에는 어떠한 시각적인 연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감상이 가능하겠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상은 게임의 본질이 그래픽이 아니라 재미라면 모든 것이 텍스트로 구현된 게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연출에 치우쳐진 기성 게임들 사이에서 오로지 텍스트만으로 재미를 구현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게임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한 결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서울2033은 이런 도전의식 속에서 처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발표 후반에 소개해드릴 저희 게임의 시각장애인 접근선 개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바로 플래시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게임이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반지하 게임즈의 기획자만이 가진 장점이었습니다. 학교 과방에 앉아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프로토타입을 플레이를 해보게 했는데 생각 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텍스트는 표현 방법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테마와 게임 장르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테마의 선정 기준으로 저는 포스트 모던과 확장성을 꼽았습니다. 텍스트가 지나치게 방대해지면서 유저를 질리게 하는 것보다 간결한 묘사만으로 유저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끔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의 힘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고양이 귀의 굿서클 마법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실생활에서 볼 일도 쓸 일도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콘텐츠 확장이 결국 텍스트의 추가로 이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이야기가 추가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넓고 자유로운 테마가 필요했습니다. 게임 장르의 선정 기준으로는 직관성과 몰입을 꼽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대한 텍스트를 꼼꼼히 읽게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게임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게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또 텍스트를 읽는 과정이 노동이 아니라 유희가 되게끔 하고 싶어 몰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뒤에 소개해드릴 실제 게임의 이벤트 구성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기준을 종합한 결과 왼쪽에 나온 체력, 멘탈, 돈이라는 세 가지 자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텍스트로 구현된 서울에서 벌어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선택지형 자원관리 어드벤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선택지형 게임의 수용도 디자인은 보통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양한 분기를 제공하거나 옳은 선택에 대해서만 분기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왼쪽의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투입이 지나치게 많이 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오른쪽의 디자인은 상호작용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서울 2033의 이야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이벤트 파일을 준비한 뒤 랜덤 인카운터는 섞어서 메인 스토리는 일정 주기마다 플레이어의 여정에 더해줍니다. 이때 단순히 순서만 랜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벤트 내에서 증감되는 상태 변수에 따라 다양한 분기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쳐 힘이 세진 플레이어는 힘으로 잠긴 사물함을 열 수도 있고 뒷골목에서 쥐를 길들인 플레이어는 쥐의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자물쇠를 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셔플과 상태 변수의 적극적인 활용은 효율성과 상호작용성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2033에서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플레이어의 플레이 과정 내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변수들을 기록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동감 있는 나만의 이야기라는 컨셉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업적 시스템 역시 기획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체험하게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의미를 더해주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시 초기에 서울 2033 내에 마을에 나타난 거대 고양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퀘스트의 해결 방법 역시 다양했는데 고양이에게 총을 쏴서 처리하는 엔딩도 있었지만 고양이와 친해져 마을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엔딩도 있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은 서로 다른 엔딩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던 두 유저가 만나 이 퀘스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느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특별하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업적 시스템은 다양한 이야기에 대한 힌트 역할을 하는 한편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기획이었습니다. 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무척 좋아하던 사람으로서
업적에 진심을 다하는 유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업적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 369개가 존재하며 상세한 필터 및 정렬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가독성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여백과 텍스트 영역, 그리고 글씨 크기 및 간격 커스텀 기능 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디자이너는 서울2033의 UI 컨셉을 잡기 위해 종이책과 전자책을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일러스트는 유저의 상상력을 해치지 않는 삽화 느낌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일러스트는 메인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인데 구도를 일부러 비틀어 정작 보여줘야 할 대상은 유저의 상상에 맡기고 그 대신 주인공이 느낄 감정과 분위기가 부각되게끔 표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측면에서는 Git과 JSON 스크립트를 활용한 역할 분담이 제일 먼저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 추가와 수정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매번 업데이트 때마다 개발자를 거쳐야 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둔 협업 환경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미래를 내다본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txt 파일을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자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개발자와 기획자, 작가 사이의 간격을 더욱 크게 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앱센터를 사용한 자동 업데이트 방식을 채택한 것도 무척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소모되는 스토리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빠른 업데이트가 요구되었는데 이 덕분에 유저수 감수를 감소하고 마켓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대신 실시간으로 자유로운 업데이트가 가능하였습니다. 이후 서버를 활용한 온라인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모두 기획자가 스크립트 안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게끔 함수화되어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개발자가 초보였다 보니 구현 가능한 기술이 앞서고 그에 따라 기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을 더 장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 의도를 전달받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담한 덕분에 개발 자체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토이 프로젝트라는 생각에 부담이 없었던 덕도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개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개발자가 노트북을 까먹고 집에 놓고 온 탓에 신촌의 한 PC방에서 출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별도의 마케팅도 진행하지 않았고 데이터 분석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운로드 수와 출시 직후 임시로 만들어 두었던 유저 대응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유저 유입뿐이었습니다. 어림잡아 짐작한 것이긴 했지만 유저 유입의 양과 속도가 기존에 출시했던 다른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는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트위치에서 풍월량님이 스트리밍을 진행하시면서 유저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며 급하게 BM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 유료 버전이 차트 상단을 유지하면서 유저들을 모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준비 없이 급하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저희의 부족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 부족과 BM의 미비,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출시 이후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독특하게도 커뮤니티 활성화였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라는 기획 의도에 맞게 플레이어들의 경험담 공유를 촉진했고 DC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경로를 바탕으로 팬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유저들의 다양한 2차 창작을 독려하여 서울2033의 세계관을 더욱 매력적이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체 카페나 사이트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채널들을 사용했던 것인데 최대한 다양한 유저의 의견이 절실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이러한 채널들을 사용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미디어로 소통하는 신세대 인디게임 개발사의 이미지까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 채널들에 방문하면 저를 친근하게 유언대장이라고 부르며 놀리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자가 전면에 나서서 유저들과 소통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척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팬아트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이야기꾼 공모전을 통해 정식 스토리 작가를 채용하기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게임 이해도가 높은 스토리 작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저 입장에서는 직접 게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에게나 유저에게나 서로 무척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IP가 강화되고 팬층이 확보되자 굿즈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키링, 텀블러 등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거나 SNS 공유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마케팅 측면과 매출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와 줬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유저 반응을 통한 유저 분석이었습니다. 유저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가장 유심히 봤던 것은 커뮤니티에 흔히 올라오는 게임 추천 글들이었습니다. 유저들이 서울2033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꼽은 여러 게임들을 통해 저희 게임의 어떤 면이 유저들에게 어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팩 출시마다 각기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그 후 유저들의 커뮤니티 반응을 주의 깊게 확인하였는데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저희 유저들의 성향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2033의 유저들은 크게 게임의 규칙과 전략성, 효율 등을 중시하는 루돌로지형 유저들과 스토리, 설정, 다양성 등을 중시하는 네러톨로지형 유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깨달음은 콘텐츠 업데이트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법을 활용한 확장팩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래곤 마운틴은 용산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탕으로 한 확장팩입니다. 플레이어는 주기적으로 용산을 방문하여 안내로봇 학고봇의 안내를 받거나 천막촌을 구경하거나 기계사냥꾼 조합을 방문합니다. 매번 이렇게 3가지 선택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스토리 루트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루트 진행 상황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플레이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마치 퍼즐을 풀듯이 서로 얽혀있는 이 세 루트를 자신이 고민한 순서대로 개척해 나갑니다. 반면 동물 친구들은 싱글 플레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멀티플레이 역시 지원하는 독특한 확장팩이었습니다. 사냥꾼 예삐와 함께 귀여운 새끼 여의도사우루스를 발견한 주인공이 여의도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며 거대 괴수를 처치할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싱글 플레이에서는 거대 괴수를 쓰러뜨리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엔딩을 제공합니다. 멀티플레이는 수색, 공격, 야영의 단계로 여의도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여의도사우루스를 유저들과 함께 사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많은 랜덤 인카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유저들과 힘을 합쳐 체력을 회복할 사우나를 건설하거나 물자를 실어나를 유람선을 수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색 중 동료 플레이어가 늪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동료를 도와줄 것인지 물건을 훔쳐 달아날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게임 이론에 기반한 배신과 협력 인카운터도 존재합니다. 미연시는 과감한 테마 확장을 보여준 확장팩입니다. 주인공이 버려진 정체불명의 학교에 방문하여 4명의 캐릭터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일들을 그렸습니다. 이름에서 예상하실 수 있듯이 고전적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의 법칙을 따랐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 변수인 호감도와 4명의 각기 다른 공략 루트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게임으로 만들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그리고 쉽지 않은 공략 난이도 덕분에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확장팩이었습니다. 미연시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왼쪽에 있는 수용도와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표지는 스토리 위주의 확장팩이었던 장미의 이름으로고 아래에 있는 표지는 전략성과 플레이어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확장팩이었던 황소너구리 왕국입니다. 기존에는 이 둘처럼 루돌로지 또는 네러톨로지 한쪽에만 힘을 줬지만 미연시의 완벽한 수용도와 테마의 결합이 성공한 것을 경험한 뒤에는 루돌로지와 네러톨로지를 모두 챙기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나온 언더월드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루돌로지와 네러톨로지를 적절하게 결합하였고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100층에 달하는 거대 지하 던전을 탐험하는 내용의 확장팩이었는데요. 20층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각기 다른 테마와 스토리를 전달하게끔 디자인하였고 각 층에서는 다채로운 랜덤 인카운터를 준비한 한편 매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독면과 아이오딘 정제, 기계 카나리아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자원을 꼼꼼히 관리해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결말 부분에는 서울 2033의 중대한 메인 스토리에 대한 복선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커뮤니티를 통해 유저를 분석하고 유저 피드백을 제공받으며 적합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게임의 퀄리티 면에서나 브랜딩 및 마케팅 면에서나 저희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에게 찾아왔던 마케팅 기회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초기 서울 2033의 유저 유입을 견인한 것은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의 노출이었습니다. 독특한 게임성 덕에 스트리머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끌었고 바이럴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SBS와 연합뉴스를 포함한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텍스트 게임이라는 강점을 살려 시각장애인 유저들을 위한 접근성 개선을 진행한 점 때문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유저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서비스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필름을 위한 선을 봤을 때부터 가졌던 열망이었습니다. 화려한 시각적 연출 없이도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서울2033은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 유저분들과 리뷰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스토리팀 내에 시각장애인 작가분께서 합류하셔서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제 게임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린 경험은 무척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유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행사에서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수많은 유저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작의 열정만으로 시작했던 인디게임 개발자들도 결국에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숫자로만 유저들을 만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금 창작에 대한 힘도 얻고 다른 인디게임 개발자분들과 처음으로 네트워킹도 하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BM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 BM은 인앱 광고와 유료 앱 판매가 전부였는데, 현재는 인앱 제어가 도입된 상점과 정기적인 확장팩 판매, 자체 후원 시스템, UI 스킨 판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BM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장르 특성상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석적인 BM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창의적인 BM들을 많이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야기꾼의 연습장입니다. 특정 콘텐츠 업데이트 전에 미리 내용을 공지하는 일종의 티저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유저가 직접 원하는 프로젝트에 후원을 하여 개발 일정을 앞당기게끔 하는 BM의 역할도 하는 자체 후원 시스템입니다. 이때 후원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굿즈와 캐릭터 창작 특전을 제공합니다. 캐릭터 창작 특전이란 실제로 이를 통해 발매하게 될 콘텐츠에 해당 유저가 직접 창작한 캐릭터가 등장하게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탄생해 서울2033 세계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저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특이한 시스템이었지만 컨셉과 보상이 유저들의 니즈에 맞아 떨어지면서 반응은 무척 좋았고, 이제는 서울2033만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틀패스 방식의 레벨 시스템과 랭킹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기록에 따라 경험치를 획득하고 그 경험치로 레벨업을 하면 스토리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인앱 제어로 미리 다음 단계의 보상을 해금할 수도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제공하는 BM이었지만 실제로 10레벨 이하의 유저가 90%를 차지하는 등 유저 편차가 너무 커서 적절한 업데이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음에도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재정비를 마친 뒤 새롭게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M 개선을 진행하면서 유저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느낀 것은 쇼핑의 재미를 살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구매력 있는 유저들이 구매할 상품이 없어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정기적인 확장팩 출시와 다양한 방식으로의 패키지화를 통해 상품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푸시 보상과 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리텐션과 DAU가 크게 늘고 유의미한 매출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크니컬한 방법 외에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저희가 꾸준히 잘 해왔던 유저 친화적 운영이 결국 BM 기획과 관련된 모든 시도에서 항상 든든한 아군이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유저들은 저희를 믿고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시청한다는 점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게임에 적합한 BM을 개발하는 데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앞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서울2033의 IP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단지 저희가 만든 스토리뿐만 아니라 유저분들의 경험과 창작물까지도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IP가 오랫동안 더 사랑받기를 원했던 저희는 최근에 보드게임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카드 대전 게임이라는 완전히 색다른 장르로 서울2033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펀딩 시작 후 30분 만에 1,000만 원을 모금하며 펀딩에 성공하였습니다. 서울2033 유시진과 서울2033 방공호는 서울2033 시점에서 18년 전을 다룬 프리퀄 단편입니다. 단순히 스토리만 바꾼 것으로 출시하고 싶지는 않았고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게임 구조에 독특한 시도를 했습니다. 서울2033 유시진 같은 경우는 폴드백 기법을 통해 텍스트 위에서 펼쳐지는 방탈출 방식의 어드벤처 게임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서울2033 방공호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구성된 캐릭터들의 상호작용만으로 발생하는 게임을 의도하였습니다. 두 작품은 유료 앱으로 출시되어 차트 상단에 오래 체류하며 서울2033으로의 유저 유입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서울2033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서울2033을 개발할 때 잘 정비해둔 개발 환경과 현재 저희가 보유한 스토리 인력은 타 IP의 텍스트 게임화에도 무척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웹툰과의 협업으로 웹소설과 웹툰을 텍스트 게임화하고 있습니다. IP 확장은 무척 신나고 보람찬 일이지만 반면에 글로벌 진출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르 특성상 원체 많은 텍스트 양 때문에 천문학적인 번역 비용이 요구되고 로컬라이제이션과 검수의 난이도도 무척 높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가 작은 탓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어려워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는 플랫폼의 피처드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행히 최근에 서울2033 방공호를 글로벌 출시하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저희 반지하 게임즈와 서울2033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게임, 텍스트 게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는 분명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개척해 나가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창의적인 스토리와 기획,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감한 시도 덕분에 유저들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기획자 입장에서 이런 독특한 게임을 오랫동안 서비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컨텐츠를 구상하고 유저와 소통하며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작자로서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반지하 게임즈의 모토를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류로 성공하느니 오리지널로 망하자.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며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지하 게임즈의 서울2033 포스트 모템 텍스트 게임으로 살아남기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